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게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제조업의 실업률이 5명 중에 1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고 고용은 위축되고 지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구조조정이겠죠.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내년일 거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70조가 넘었고요. 1, 2차 추경을 통해서 3, 40조의 금액들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지출이 700조의 문턱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민생경제 성장의 마중물의 효과라는 걸 천명했지만 아쉬운 변화죠. 왜냐하면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게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평균치가 1.0% 정도가 되고 0%의 성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의 위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잠재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 후반이나 2.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 성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잠재 성장률의 절반이죠. 대규모 추경이 들어가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구성 요소로 보면 맞습니다. 수출이 더 좋아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집행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의 수출을 다 끌어와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재고를 쌓아놓게 되고 그걸 이제 차입 수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미래에서 이제 차입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출이 더 어려운 환경이고 내수 소비도 마중물 효과는 사실 장기적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의 강도가 연말까지 더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압박들이나 부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요인도 늘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한국 경쟁률 성장률이 이렇게 나쁩니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가 생각했을 땐 핵심 정책 아젠다들은 숫자로 보면 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3% 도약,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이 정책들은 상당한 구조개혁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그 정책을 끌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의 지출 확대도 예상하고 있죠. 근데 이 잠재 성장률 3%와 코스피 5천은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목표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왜 안 좋을까? 제가 잠재 성장률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은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노동이라는 인구를 보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인구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본을 보죠. 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뭔데라면 기술을 봐야 되겠죠. 이걸 총 요소 생산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엄청 불편한 현실과 마주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OECD나 IMF, 월드뱅크 이런 글로벌 기관들이 위험 요인으로 한국의 사례를 뽑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렵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구죠. 출산율, 고령화 속도, 생산 인구의 감소 속도는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슬픈 현실은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화율 이런 것 또한 한국이 최상위 국가에 속해 있죠. 여러분 더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돈만큼 예의 바른 게 없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성장이 낮은 곳에서 성장이 높은 곳으로 흐르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투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자금들이 해외로 이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돈을 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미국이나 선진국 그리고 중국 신흥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OECD에서 또 최상위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상충해서 결합해서 보면 생산성이 개선되는 속도가 느린 거죠. 미국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격적인 현실이나 암울한 현실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를 체감하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의 동력이나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데 둘로 나뉜 한국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환경들이죠. 그럼 이걸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 났을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의 시작을 아셔야 되는데요. 경제 주체의 순환 구도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업의 생산, 수출이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고용과 임금으로 3대 경제 주체의 고른 성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고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대규모 부양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균형이 시작되게 돼요. 기업의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투자가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고용은 위축되고 내수는 더 하락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의 성장이 해외로 직접 투자로 넘어가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어긋난 부분을 균형 잡는 게 누구 역할이냐면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의 지출은 어땠냐?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정부의 지출의 방향성이 실패한 거죠. 사회 재분배의 기능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수출이 자세히 보면 3년의 주기의 하락 사이클을 겪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큰 위기를 겪죠. 그러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내수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채로 쌓이고 그리고 이 늘어난 부채는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죠?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가서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은 지난 4, 5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의 그림보다 더 큰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기업의 R&D 기술력으로 통해서 성장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으로의 순환 관계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가계를 끌고 갔었던 핵심은 부채를 통한 부동산의 재산성 소득이었는데 이 부채마저도 더 이상 늘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1위가 동남아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는 나라인데 추세선을 그려보면 가계의 부채보다 더 빨리 는 게 기업의 현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안 좋은데 그렇다고? 아니요. 코스피 200에 있는 우리나라 대형 업황이 좋은 기업들의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는 부채가 늘어나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가고 이 쌓여진 현금, 그래도 업황이 좋거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는 다 어디죠?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2023년에 한국의 20대 재벌이 대기업 그룹들이 소위 순고용이라 그러면 나간 인구와 들어간 인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건데 그게 한 3만 명이 안 됩니다. 2만 8천 명 정도인데요. 같은 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용이 2만 2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20대 그룹의 순고용과 미국 창출 고용이 지금 유사한 그림인 거죠. 근데 이건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내년 더 늘어난 고용일 수밖에 없고 트럼프 2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모 그룹사의 미국 법인장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바이든은 1조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 우리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투자를 계획하면서 투자를 계속 미뤄왔고 트럼프는 그 돈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공장을 짓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기가 되게 난망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신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정 5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의 혁신 모두 이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고 그 안에서 기술산업의 성장과 내수의 한류 그리고 일어나는 금융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도의 성장의 정책들의 퍼즐이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의 위험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려면 순환적인 이론, 순환성 주기 혹은 사이클을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제조업 경제 중심의 성장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20년 이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잘했던 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중화학 산업들이죠. 석유화학, 철강, 여수, 포항, 울산에 있는 산업들이죠. 그리고 조선 자동차, 가전,
반도체, 스마트 기기 이런 상품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상품의 경쟁력을 누구한테 뺏어왔냐면요, 일본한테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똑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온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 종주국이 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 사이클은 20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한 국가가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에서 르네상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려면 장치산업의 우위가 만들어져요. 장치산업이 뭔데요? 네, 장치산업은 철강, 화학, 정유, 기계 이런 산업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 우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철강학, 정유, 기계의 전방 산업, 이 산업을 쓰는 산업은 뭘까요? 라고 보면 조선, 자동차, 가전, IT 제품들이죠. 그래서 중화학의 장치 산업과 조선 자동차, IT 같은 산업이 연계해서 세계 점유율 1등을 하거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때 그 나라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가 20년을 이어가지 못해요. 미국,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산업을 누구한테 내줘야 되죠? 이미 중국한테 내어주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된 그림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경쟁력을 넘겨준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산업들이 한국처럼 다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시장에서 퇴출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크 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짜봐야 될 텐데요. 너무나 슬픈 현실과 또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이들 국가를 벤치마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 그게 뭐냐? 발권력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유실된 제조업의 수요를 강력한 정부의 부양책이나 내수 시장을 통해서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들이고, 미국은 자원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을 채굴에서부터 수직 계열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국가를 벤치마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들에 정서적인 우월감을 갖기가 쉽죠. 근데 저는 일본이 반면교사의 대상이 아니라 정면교사의 대상으로 현재의 한국의 기업들,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전환,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목표의 과정에서 일본 니케이의 10년 동안의 랠리는 엄청난 큰 함의점이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의 방향성을 보면 결국 저부가 가치나 고부가 가치 이전의 석유화학, 철강, 비철, 기계 같은 업종들은 중국의 경쟁력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용 유발 개수도 높고 이런 산업들은 가고,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대규모 기업 부실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1985년에 엔화가 50%, 사실 숫자로 보면 2배 절하된 거거든요. 근데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산업들의 영업이익률 3년 평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수출 기업이 그 나라 환율의 가격 경쟁력이 50%, 100%가 위축되면 수출 경쟁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일본은 이때 망하지 않았어요. 85년부터. 왜 망하지 않았냐고요?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을 못 빌려서죠. 일본은 8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유동성을 살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일본은 이 부실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기업의 부실, 디폴트라고 하죠. 기업의 파산을 겪고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런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겪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제조업의 실업률이 15%가 넘어갑니다.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사실상 5명 중에 1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이 빌린 돈이요, 15%, 20% 가까이가 부실 처리가 됩니다.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고 고용은 위축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가정처럼 구조조정을 겪으려면 대규모 기업의 파산을 겪고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겠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구조조정이겠죠. 결국은 한국이 일본을 정면교사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 공급과잉이 처해진 산업, 심지어는 일본의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온 거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중국과 중동입니다. 자원의 채굴이나 공급과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의 레벨이 다른 국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용 산업을 빠르게 철폐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물을 보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 이야기가 선뜻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 산업을 철폐시키는 게 고용의 입장에서 지방 경제 입장에서 엄청난 위험이겠죠. 그리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업을 팔면 되잖아. 어느 바보가 적자의 기업을 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조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이 도와야 된다. 하늘만 도와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지난해부터 가끔씩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정부에 가서 발표를 할 때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내년일 거다. 우리가 일본의 사례로 안 되려면.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과 땅이 같이 돕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출백조를 훌쩍 넘겼는데 저 많은 돈을 집행하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을 찍어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위험을 해소하려면 올해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괜찮은 환경 내에서 중국이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적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그룹사 입장에서 본다면 적자 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흑자 사업을 매각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이어가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산업들을 선택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산업,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한 해의 영업 적자가 사실상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면 상장 기업 1조가 훌쩍 넘고요. 훨씬 더 큰 규모일 겁니다. 근데 더 큰 우려가 뭔지 아세요? 내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내년에도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를 이루는 산업들은 정부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오라는 정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 정부 주도의 강압적인 통폐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석유의 산업으로 본다면 채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제해서 휘발유를 쓸래, 뭐로 갈래, 정유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중동의 경쟁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이걸 수직 계열하는 통폐합 전략,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시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룹사 모두가 이걸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정부가 밸류업 정책이나 배당을 사실 강제하는 정책들이나 유도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몇 년 됐죠. SK그룹과 LG, 하나그룹 같은 그룹사들을 잘 봐야 된다. 이 그룹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전자산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부실 사업을 매각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 겹치거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흑자 기업들을 매각하면서 사업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죠. LG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자 사업의 부분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가 있을 거고, 가장 먼저 갔었던 2차 전지들이나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AI 관련한 산업으로 현금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지 못하는 그룹사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제 마음속의 탑픽은 SK그룹 같은 경우죠. 하이닉스가 분기 3, 40조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오는 상황 내에서 다양화됐던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면서 알짜 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하는 전략,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도 수직 계열화하면서 고도화의 그림으로 가고 있죠.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정부의 우호적인 재정 정책을 근간해서 아직도 개별 계열사들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룹사들이 구조 재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일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항상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은 산이나 숲을 보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으로 바르게 자라는 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방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5천이 달성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현재의 방향에서는 되게 어려운 난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대답을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나쁘게 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접목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이야기할 때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은 조금 특이하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저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니까요, 미국은 너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 대비해서 너 시가총액이 얼마야? 니네 공장이랑 니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이런 거 다 더해서 얼마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시가총액 큰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이익을 근간으로 시가총액을 만드는 걸 베이스로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 추정치는 되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이 가이던스를 주고 애널리스트가 그 추정치를 전망하는 것들이 되게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한국도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을 보냐?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바닥을 논할 때는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니 장부가치 대비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체의 장부가치가 이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 장부가치라는 걸 기업이 망해서 팔아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거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하면 그러면 그게 PBR이라는 장부가치 대비한 시가총액이 딱 1배죠. 한국이 이 1배가 안 됐어요. 0.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1배를 넘어섰죠. 그게 3,000포인트. 그러면 한국이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이론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한국은 경제 구조는 선진국인데요, 주식시장에서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신흥국이 그 장부가치 대비해서 몇 배를 받아? 1.6배를 받습니다. 일본은 1.5배 정도를 받아요. 그럼 한국이 지금 1배니까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면 이 정도 받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5배, 1.6배가 코스피 5천입니다. 가능한 이야기겠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 그 그림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제도 개혁되는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성장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가 지수의 가장 성행 동행 추세를 같이 하는 건 통화정책과 경기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배경은 뭐냐면, 한국이 코스피 5천, 일본의 니케이처럼 추세를 상승하기 위해선 기업의 이익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늘어난 개선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의 환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수혜를 봐야 주식시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보유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보유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늘어날 거고,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늘어나는 이런 심층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의 궤적을 저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아베노믹스가 돈만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유동성을 살포했죠. 그게 유식한 말로 총수요 자극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약세가 됐죠. 그러면 대내 수요도 많은데 환율이 좋아지니까 수출 내수가 다 좋아졌죠.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찍어서 통폐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됐죠. 그래서 16년부터 일본은 뭘 했냐면, 구조조정을 상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부터 자산 배증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하면 면세를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투세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25%거든요. 주식 사서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을 보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없는데, 근데 이 비과세로 들어가면 세금이 면세였던 거죠. 그럼 일본이 25% 비과세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대입할 수 없지만 25% 감세를 했다는 건 복리의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의 이익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유도했고, 그 안에서 세수 정책들이 바뀌면서 이익도 좋았고,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확장됐고 외국인도 개선된 그림이죠. 한국은 지금 이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아직 현금 흐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배당이나 자산 가치의 변화들을 강제하는 그림이죠. 물론 한국, 일본, 미국은 다 달라요. 일본은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의 개념이고 미국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경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말고는 미국은 경영과 소유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강압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이나 혹은 상법의 개정안의 취지를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합니다. 근데 선후의 관계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개선돼야 되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림에서 본다면 장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니네 장부가치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PBR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줄 거죠. 그럼 이 정책은 길게 뻗어가지를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1배, 3,000이 목표예요. 그럼 2,800에서 0.8배에서 1배로 오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0.8배에서 일부 정부 정책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가장 수급이 강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매물들이 출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들이 되게 낮아지게 되고 마디 지수들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코스피 3,200, 3,300포인트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첫 번째, 기업의 이익의 질이 개선돼요. 그리고 개선된 이익을 근간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시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담론의 핵심은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풍선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줘야 되죠?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형식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에 더 추가적인 세수를 인상하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 관련한 부분에서 세금의 인하, 배당의 인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강론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열심히 일한 소득과 일하지 않은 주식의 수익의 세금을 똑같이 주거나 근로세보다 금융의 세금을 더 낮춰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저 많은 고액의 자산가들이나 부호들의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 되는 사회의 정의나 조세의 정의를 부정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건 한국은 부동산의 편중의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충격을 더하는 정책들은 사실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요. 어떤 정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애널리스트 신분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세금을 높이고 금리를 높이는 게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수년 동안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금융세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게 못하더라도 정부의 일치된 방향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의 현재 약간 강론의 불일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딱 한 가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고령화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연금은 갈수록 고갈될 거고요. 연금이 다 고갈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금의 고갈이 이런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우리가 급하게 재정을 더 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간 자본들의 금융시장 유입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고 이자 소득을 받는 자금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세금 낮춰야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 코스피 5,000으로 많은 정부의 정확한 평사 증가 그리고 머니플로우를 바꾸는 정부의 정책엔 100% 동의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초에서 일부의 기업들이 이미 변화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방향성을 가져갈 때 예전보다 주가지수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현재의 강론에 불일치거나 아직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현금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거다.
야,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확한 대안을 드리면 아까 드렸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장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을 보셨나요?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도요. 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메리츠그룹의 시가총액인 것 같은데요. SK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하나그룹도 그리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구조의 조정에 성공적으로 변화가 오고 이를 주주환원으로 가는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은 훨씬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5000이라는 상가 숲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명확해 보이지만 아직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원전 관련한 주를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질적 개선과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미 몇 개 기업들의 힌트를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을 사서 보유하기에는 저는 최적의 시점이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